알면 편한 심리학 알편심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심리상담연구소 마음을 거닐다 소장 마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다 하는 심리학 박사 대박사입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가 알편심 삼행시 이벤트 진행하고 있는데 너무 많이 써주셔서 지금 저희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서서히 이거 어떻게 5분을 뽑나 그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13일까지 삼행시 받아서 14일 화요일에 추첨을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바로 공지사항에, 게시판 공지사항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성격장애 A군을 얘기했죠. 그래서 이번 주에 B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보니까 이게 또 할 얘기가 엄청 방대해요. 특히 B군이 워낙에 종류가 4가지라서 많기도 하지만 좀 실생활에서 많이 접하기도 하는, 그래서 좀 자세히 알면 좋을 만한 그런 장애죠. 네, 그래서 B군을 2편으로 나눠서 오늘 B군 첫 번째 편을 하고요. 다음 주에 B군 2번째를 하도록 할게요. 이 성격편이 도대체 몇 편이 되는 것인지 정말 긴 호흡으로 가게 되는데요. 의외로 성격 자체를 공부하듯이 좀 자세히 듣고 싶다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좋은 기회가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저희가 마지막으로 C군에 대해서 방송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얘기 드리는 것은 성격 장애로 진단받는 사람들의 특성이긴 한데요. 그걸 진단받지 않더라도 이런 성향들을 가진 사람들이 좀 주변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어떤 모습인가, 좀 왜 그런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는 시간으로 여러분들도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B군 시작해볼까요? 네. B군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또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고, 어렵죠. 그리고 또 새롭게 요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요. 조금 다시 언급을 드릴게요. B군에는 이 4가지 성격장애가 포함되는데요. 반사회성 성격장애, 자기애성 성격장애, 연극성 성격장애, 경계선 성격장애, 이렇게 4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근데 이 4가지의 공통된 특성은 굉장히 극적이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극적이라는 말이 이제 우리가 번역한 말일 텐데 아마 드라마틱하다 이런 표현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변덕스럽고 약간 솔직한 마음을 주고받는다기보다는 저 사람 좀 연기하는 거 아니야? 좀 과장되어 있는 거 아니야? 좀 꾸며진 감정? 이런 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럼 첫 번째로 반사회성 성격장애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거는 워낙에 대중적으로도 익숙하게 알려져 있는 용어이긴 하죠. 그래서 뭐 반사회성 성격장애뿐만 아니라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이런 말을 되게 많이 쓰긴 해요. 네, 그러니까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이 진단명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주에 얘기한 어떤 DSM 같은 명확한 진단 기준에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라는 말이 없다는 얘기고요. 네. 이제 좀 통용되는 말이라서 아마 저희도 방송하면서 좀 번갈아가면서 쓸 것 같아요. 네. 이 반사회성 성격장애의 일반적인 특징은 어떤가요? 이 사람들은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고요. 또 감정이 불안정하고 공격적인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중요하게는 다른 사람의 감정에 이입하지 못해요. 공감을 잘 못하고요. 다른 사람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좀 어떤 행동이나 언행, 그러니까 행동이나 말이 잔인하고 가학적이고 공격적이고 폭력적이에요. 그리고 책임감이 좀 많이 결여되어 있어요. 그리고 불안 수준이 낮아서 되게 위험 행동이나 좀 타인에 대한 공격적인 행동도 좀 서슴없이 하는 성향을 보이죠. 막 이 세상에 무서운 단어들 들으면 좀 겁나는 단어들 다 모아놓은 것 같은 그런 설명인데요. 네. 저는 이 반사회성 성격장애 하면 제일 대표적으로 딱 떠오르는 인물이 유영철. 네. 그러니까 어떤 연쇄살인범이 나오면은 이 사람은 반사회성 성격 장애다라고 반드시 뒤따라 나오게 되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저는 예전에 이제 강의 준비를 하면서 유영철 사례를 좀 많이 찾아봤었는데 그때 너무 소스라치게 놀랐던 게 있었어요.
감옥에 있으면서 어떤 기자랑 편지를 주고받았고 그게 이제 책으로 발간되고 막 이런 게 있었고 그러니까 책으로 발간됐다는 거는 뭐 이 사람을 찬양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의 심리를 그쵸. 알아보고자 이해해보고자 하는 거였겠죠. 네, 그래서 이런 말을 했다 이런 게 딱 이렇게 대중에 알려졌고 이제 범죄 심리학자들이 유영철이 한 말과 글에서 나타난 이 사이코패스, 이 반사회성 성격장애의 특성을 분석한 그런 논문들도 많이 펴내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해볼게요. 유영철이 실제로 그 기자와 주고받은 서신을 네. 가지고 출판된 책에 나온 문구라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노약자, 임산부, 어린이들은 좀 이렇게 좀 길을 살짝. 이렇게 막으시고 네. 여러분들도 너무 깊이 듣지는 말았으면 좋겠어요. 계속 마음에 남으면 괴롭더라고요. 네. 자, 유영철이 쓴 글입니다. 제가 이번 만행을 저지르면서 가장 무서웠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아세요? 머리카락이 쭉 뼈섰을 정도로 놀랐던 순간은 남이 들으면 오히려 이해 안 가는 일이지만 그건 사체를 토막내는 와중에 아들 녀석에게 전화가 온 순간이었어요. 전화벨 소리에 놀란 게 아니라 당황하는 내 목소리를 듣고 감기 아직 안 나았어 아빠? 하며 물어보는 말이 아빠, 난 다 알고 있어. 그러지 마. 그러는 것 같아 등골이 오싹했었어요. 그러면서 유영철이 아들의 전화에 긴장한 나머지 사체 정리도 못하고 라면 대신 밥을 해 먹었다고 했답니다. 여기 자기도 말했지만 남이 들으면 이해 안 가는 일이지만 알긴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사체를 토막내고 뭔가를 우리가 어떻게 먹어요? 밥이 넘어가요? 그런데 저는 좀 주목했던 게 라면 대신 밥을 해 먹었다고 했다. 이 부분이 되게 좀 눈이 갔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는 이해 안 되지만 사체를 토막내고 이 사람은 어쨌든 라면이 목구멍에 들어간 거예요. 평소에는 라면을 끓여 먹는데 아들의 이 전화를 받고 뭔가 그 불안이 밀려온 거죠. 아들이 이걸 아나? 이런 불안이 밀려오고 자기에 대한 뭔가 연민 같은 게 생겨서 우리가 밥을 해 먹는다는 건 되게 따뜻하게 자기를 대접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자기에 대한 연민을 좀 보상하기 위해서 자기를 좀 다독거리기 위해서 밥까지 손수 해 먹었다라는 게 그게 전 지금 소름 돋아. 네. 그러니까 이 글을 뜯어보면 뜯어볼수록 이해 안 가는 것 투성이에요. 우선 누구를 죽였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그런데 토막내는 거는 왜 또 해요? 그러게요. 그런데 그 순간 아들의 전화를 받고 뭔가 아들에 대해서는 또 뭔가 잘 되게 좋은 아빠인 것처럼 하는 거 이런 것도 되게 이상한 일이죠. 네. 근데 여기에서도 알 수 있는 사이코패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겉으로 봤을 때는 감정을 느끼는 것처럼도 보인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하는 말들 보면 남들은 이해 안 갈 거다, 뭐 아들 녀석이 어쩌고 저쩌고 등골이 오싹했다 이런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뭔가 정서도 제대로 잘 느끼는 것 같고 뭐 그래 보일 수는 있지만 응당 느껴야 될 정서는 안 느끼는 거죠. 네. 그렇죠. 정말 살인에 대한 어떤 죄책감이라든지 자신의 살인의 피해자가 된 사람에 대한 그런 정말 인간으로서 느껴야 될 감정들은 전혀 없고 빠져있고 오로지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이코패스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모습인 것 같기는 네. 해요. 근데 이제 이런 유영철, 연쇄 살인마, 이런 사이코패스 이렇게 언급하니까 모든 이런 반사회성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다 범죄자나 연쇄살인범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또 아니죠.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그런 우리 주변에 되게 멀쩡한 사람들도 사이코패스에 속한 사람들이 많죠. 맞아요. 그래서 반사회성 성격 장애인 사람들이 딱 봐도 무섭다거나 딱 봐도 이 사람은 사이코패스다 이런 느낌을 주는 거는 아니죠.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매력적인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대인관계에서 괜찮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네. 그래서 뉴스에서 이런 범죄자, 사이코패스 나올 때마다 단골 멘트가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인터뷰를 하면,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다. 되게 평범한 청년이었다. 이런 말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주변에 보면은 자기 주변에 사이코패스가 있는 것 같다. 그걸로 되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사이코패스인 줄 모르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뭔가 이상한데 뭔가 힘들고 막 에너지가 다 소진되는 것 같고 이 사람 옆에 있으면 그리고 뭔가 억울한 감정이 들고 그런 사람들을 위한 책들이 좀 최근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도 제목이 당신 옆에 사이코패스가 있다. 예요. 그리고 부제가 매력적인 모습 뒤에 숨겨진 진짜 속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되게 잘 나가고 어떨 때는 되게 잘 나가고 막 승승장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사이코패스의 성향을 보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옳은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의 내면에는 뭔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공감하고 감정이입하고 이러면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짓밟고 그래서 권력이나 부를 추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드라마에만 나오는 거, 드라마나 영화에만 나오는 것 같지만 실제로도 많이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반사회성 성격 장애로 진단을 받을지 아닐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반사회성 성격 장애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있고 네. 특히 일상에서는 좀 출세를 위해서 남은 가볍게 이렇게 짓밟는 그런 모습으로 많이 나타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주 주요한 특성, 반사회성 성격장애의 주요한 특성이 타인의 고통에 무감하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떻게 저런 짓을 하지라고 싶은 것들 있잖아요. 권력형 범죄라든지 이런 것들, 화이트 칼라 범죄 저지른 사람들도 그 내면에는 이 사이코패스 성향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권력을 추구하다 보면은 다 사이코패스적인 성향, 소시오패스적인 성향이 있다고. 그런 연구 실제로 있어요. 그쵸. 파워에 대한 연구를 보면은요, 권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타인의 얼굴에서 드러난 정서를 잘 못 읽는다는 네. 연구가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그 사람들한테 타인의 감정을 잘 읽어내면 너한테 되게 좋은 일이 생긴다?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또 놀랍게도 잘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머리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되게 잘 적응하는 건데 그 타인을 짓밟고 희생시키는 게 자기한테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 일에는 되게 사리가 밝아요. 그러면서 타인의 고통은 굉장히 무감하고 짓밟고 이런 특성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반사회성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법규 위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볍게 좀 하는 모습도 있고, 저는 이렇게 바람 피고 이런 사람들도 사실은 반사회성 성격장애 성향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럴 가능성도 있죠.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성향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의 쾌락이나 이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고통에 무감한 거잖아요. 그 순간에 외도하면서 느끼는 쾌락이 엄청나잖아요. 그런가요? 그렇잖아요. 왜 다른 그렇죠. 사람들께 네. 스릴 있고. 근데 그거를 추구하면서 죄책감을 이 사람들이 아예 안 느끼는 건 아닐 거예요. 느끼지만 그 상대의 배우자가 알게 되면 겪을 상실감, 배신감, 이런 고통, 이런 것들보다는 자기 쾌락이 더 우선한다는 점에서는 저희가 아주 절대적으로 명확하게 얘기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성향이 조금이라도 관여된 것이 아닐까. 맞아요. 근데 이제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이 반사회성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누가 봐도 반사회성이다라고 보이지 않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되게 멀쩡해 보이고 되게 나를 보호해 주는 것 같고 내가 되게 힘이 있는 사람이니까 너 내 옆에만 있으면 얻을 수 있어 뭔가. 약간 그런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당할 때는 당하는지를 모르고 약간 협조적으로 굴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솔직하지 못하죠. 그래서 마치 이것이 그 상대방을 위한 것인 양 포장을 해서 잘 말을 해요. 근데 이제 참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욕구를 채우는 데 있어서 나의 감정은 무시당한 채로 이용을 당하는 그런 과정들이 안타까운데 좀 우리 후반부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왜 도대체 이런 반사회성 성향을 갖게 되는 것인가 그런 질문도 아마 하실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설명이 있긴 해요. 딱 하나로 설명할 수는 없는데 좀 많이들 설명하는 것이 첫 번째로 정신분석적인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정신분석적으로 설명한다라는 것은 아주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 그래서 무의식 속에 어떤 애정 결핍의 상처가 남아있다. 기본적인 신뢰가 상실돼서 그렇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유영철 같은 경우에도 유영철 사례를 분석한 보고서들을 보면은 아주 어린 시절에 유영철의 엄마가 했던 말이 남겨져 있는데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냥 갖다 버려버릴까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정도로 충분한 사랑을 줄 수 없는 환경이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근데 이런 저희가 이제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 양육 환경 또는 부모님 변인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하잖아요. 정신분석학적인 접근으로. 그런데 또 이게 조심스러운 게 부모님과 관계가, 어린 시절 관계가 좋지 않으면 또는 충분한 애정을 받지 못하면 이런 다 성격장애가 되는 거냐, 이런 오해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심스럽고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 그러니까 자기의 기질적인 요인 플러스 환경 또 이유도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상호작용하고 얽혀져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한 가지 요인으로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 그거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부모와의 관계에서 응당받았어야 될 보호와 사랑을 받지 못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충족해 왔는가, 그 사람이 어떤 경험을 쌓아왔는가도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행동이론가, 학습을 강조하는 이론가들은 내가 힘 있는 사람처럼 굴고 남의 감정을 무시하면서 좀 이렇게 막 힘을 행사했더니 원하는 걸 얻게 되었다. 부모로부터는 못 얻었던 것들을 남들로부터 얻게 되었다. 이런 보상을 받았던 경험이 반사회성인 성향을 더 강화시켰을 것이다. 라고 설명하기도 하고요. 또 내가 직접 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사회에서 그런 사례를 너무 많이 보잖아요. 힘있게 남을 짓밟는 사람들이 더 높이 성공하는 것들을 보면서 역시 저렇게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되고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모델링 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도 설명을 하죠. 네. 그래서 거기 교도소에서, 교도소를 학교라고 하는 이유가 네. 학교에서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초범일 때 그렇게 큰 일로 들어가지 않았는데 거기서 더 좀 잔인한 네.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같이 교류하면서 범죄를 배우고 뭐 학습한다라는 그런 이론도 있죠.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생물학적인 접근으로 보면은 이 반사회성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이런 뇌 구조적인 설명을 하는 거죠. 편도체나 변형계, 우리 알편심 청취자들 이제 익숙하실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보상 중추, 쾌락 중추라고 불리는데 여기에 특성, 좀 독특한 특성이 나타난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좀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 둔감하고 이런 좀 위험 자극, 상대에게 뭔가 고통을 가할 때 느껴지는 그런 자극들을 더 잘 느낀대요. 그래서 뭔가 쾌락으로 받아들이는군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느낄 때나 아니면 자기가 뭐 이득이나 쾌락을 느낄 때 요 보상 중추인 여기 편도체와 변형계가 굉장히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더 활성화가 많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마거님이 말했던 그런 상호작용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더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든지 기질적으로 좀 이렇게 자극을 추구한다든지 불안 수준이 낮다든지 이렇게 기질적으로 태어났는데 마침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 옆에 있었고 막 이런 것들이 막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면은 이런 성향이 더 극대화돼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네요. 그래서 약간 기질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좀 어린 시절의 행동을 좀 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반사회성 성격 장애를 연구한 것들을 살펴보면요. 이 반사회성 성격 장애로 진단받은 사람들은 청소년기에 이미 품행장애 진단을 받은 비율이 높다라는 연구가 있거든요. 이 품행장애라는 거는 어린 시절에 뭐 일탈을 많이 하고 규범을 자주 어기고 관계에서 불화가 자주 일어나고 또 이렇게 사소한 게 청소년 범죄 같은 거 있잖아요. 도둑질 뭐 그런 것들을 하는 경우 품행장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하면은 어릴 때부터 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좀 잘 보살피고 잘 교육하고 이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되게 나이스해 보일 수 있거든요.
특히 성인이 된 사람들은 머리가 또 좋기도 하면은 겉으로는 되게 그냥 유능한 사람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떨 때 이 반사회성 성향이 드러나냐면 약자를 대하는 태도. 맞아요. 그래서 자기보다 약한 사람 혹은 동물. 맞아요. 그 어린 시절에 그런 동물을 이렇게 학대하면서 아무렇지 않고 막 키득키득 웃는 애들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저 생각나요. 뭐 개미 이렇게 있는데 돋보기로 이렇게 태운다고 하면서 막 이게 되게 잔인하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보면 어린 시절에 그런 동물을 막 무슨 메뚜기 같은 거 이렇게 다리 찢으면서 막 즐거워하고 이런 경우가 있대요. 그러니까 한두 번 호기심으로 하는 정도가 아니라 되게 반복적으로 네.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저희가 이렇게 어린 시절에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치료에 있어서 어릴 때 치료를 시작할수록 치료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자연스럽게 이 반사회성 성격 장애도 치료가 되느냐라는 질문으로 이어지네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성격 장애라는 것 자체가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미 성격이 하나의 패턴이기 때문에 패턴으로 굳을 대로 굳어 있는 것이 이제 장애로 진단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격 장애가 치료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그 가능성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렇지만 아예 안 되는 건 아니고요. 네. 반사회성 성격 장애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요. 우선 본인이 스스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서 스스로 치료를 받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많은 경우 이제 재판 받으면서 사회 교육을 받아라, 교화를 해라.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받게 되는데 이렇게 치료된 척을 잘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상담자, 치료자랑 만났을 때는 너무 죄책감 느끼고 막 엉엉 울고 공감 능력 향상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냥 감형을 위한 연극일 뿐인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또 재범 저지르고 이런 사례가 많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어린 시절에 아주 사소한 것들, 또 약간 아까 말한 품행장애 진단을 받았을 때, 그걸 그냥 지나치지 않고 좀 교육과 또 따뜻한 관심과 이런 걸 가지고 치료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네, 그러니까 타인의 고통에 귀 기울여도 된다. 꼭 너의 무언가를 위해서 남을 해치지 않아도 네가 원하는 것들을 건강한 방법으로도 얻을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하고 가르쳐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B군의 두 번째 성격장애는 자기애성 성격장애입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죠?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거죠. 그렇죠. 네. 자기를 사랑하는 거는 건강한 거지만 너무 사랑하는 거는 장애가 될 수 있는 그렇죠. 거죠. 과도한 것, 또 왜곡된 것, 그런 네. 것들이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우리 얘기해 볼까요? 자, 이 사람들은 우선은 지금 말한 것처럼 자신의 중요성에 대해서 과장된 지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성취나 재능을 굉장히 과장하고요. 되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근데 중요한 거는 뒷받침할 성취가 하나도 없으면서도 자기는 이런 재능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받아야만 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세상이 몰라줄 뿐이다. 몰라주는 네가 이상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너무 과도한 자기 지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 이상이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자기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난 이 정도 사람이 아닌데 이런 일을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계속 그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나는 독특하고 특별하고 대단한 사람들하고만 어울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은근히 무시하죠. 맞아요. 네가 나랑 어울릴 레벨이 아닌데 내가 참 착하니까 너랑 놀아준다. 약간 이런 태도?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묘한데 자기가 되게 잘났다고 생각하면서 행동하니까 잘나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쟤는 괜찮은가 봐 하고 옆에 있다가 보면 볼수록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떠나려고 하면 너 떠나니? 이게 아니라 너가 정말 사람 볼 줄 모르는구나. 너 나 같은 애 어디서 만날 수 있을 것 같니? 막 이러면서 떠나는 그 사람을 비난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상한 관계로 이렇게 좀 주종 관계처럼 누군가는 막 이렇게 찬양하고 떠받들어주고 누군가는 그래 내가 최고야. 이런 패턴을 유지하는 맞아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성이 뭐냐면 과도한 찬양을 요구해요. 근데 이게 막 의식적으로 막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요구한다기보다 이런 식으로 조종하면서 교묘하게 조종하면서 그걸 요구하고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죠. 아까 저희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대놓고 자기애는 귀엽기라도 하다. 그래서 나 되게 대단하지 않아? 막 이러면은 그래, 대단해 하면 되는데 쭈쭈쭈 이렇게 해줄 수 있는데 교묘하게 상대방을 깔아무시하면서 자기는 찬양받기를 기대하는 이럴 때 왠지 찜찜하고 왠지 나만 이상한 바보 된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얘기 했었죠, 저희가.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이 첫 번째 말씀드린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중요성을 과장되게 지각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인 관계가 굉장히 착취적이 되겠죠. 그러니까 만나는 그 상대방을 자신의 목적이나, 그러니까 자기네 목적은 뭐예요? 뭐, 자기가 되게 찬양받고 되게 대단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거잖아요.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타인들을 이용하다 보니까 착취적인 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질투심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도 질투를 많이 하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질투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약간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반사회성 성격장애랑도 조금 비슷해 보이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차이가 있다면 그 방식이 반사회성 성격장애는 타인을 좀 고통스럽게 하는 것도 별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고 이 자기애성 성격장애는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막 완전히 타인의 감정을 무시하는 것까지는 아닌데 좀 냉담한 면은 있어요. 비슷한 면을 공유하고 있죠. 똑같이 비군이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좀 이제 들으시는 분이 좀 약간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 아까 자기를 사랑하는 건 괜찮지만, 이 과도하고 왜곡되게 사랑하는 게 문제다. 그러면, 나를 사랑하는 자기애와, 이 자기애, 그러니까 건강한 자기애랑, 자기애성 성격장애 무슨 차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자존감 편에 얘기했던 것처럼 진짜 자존감은 다른 사람의 찬양, 다른 사람의 인정, 이것들을 막 이렇게 충족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죠. 그냥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건데 이 자기애성 성격장애는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과 찬양에 굉장히 목말라 있는 사람이에요. 허기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채우기 위해서 모든 행동들을 한다는 게 차이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공허한 사람들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든든한 자기애를 바탕으로 했다기보다는 내가 텅 빈 것 같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무의식적인 불안함이 있으니까 옆에서 너가 최고야. 네가 진짜 너무 좋아. 이런 말을 계속 들어야만 자기감이 유지되는. 그렇죠. 이 둘의 차이는 중요한 순간이 뭔가가 안 되거나 좀 실패하거나 내지는 어떤 인정을 받지 못하는 상황일 때인 것 같아요. 자기애성 성격 장애 같은 경우는 자기가 뭔가 실패하거나 뭐가 잘 안 되거나 사람들의 어떤 관심이나 인정이 오지 않을 때 더 이거를 막 충족시키려고 애를 쓰고 찬양을 받으려고 한다면 진짜 건강한 자존감은 그런 상황에서도 나라는 존재 가치감이 꺾이지 않고 헤쳐지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초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자기애성 성격장애인 사람들이 만약에 실패하거나 이러면은, 그러니까 진짜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실패했네. 이렇게 하면 실패하기도 한다. 괴롭다. 이런 마음을 받아들인다면 자기애성 성격장애인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실패를 해. 완전 저 사람들이 엉터리로 만들어 놓으니까 내가 실패했지 이러면서 타인을 막 비난하거나 그러니까 더 노력해서 뭘 하려는 마음보다는 남들을 막 탓하고 그리고 이 나의 독특하고 대단함을 몰라주는 이 사회가 문제다. 이런 식으로 좀 피해간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모습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또 다른 그래서 특성이 뭐냐면 굉장히 이게 되게 높은 이상. 그래서 막 끊임없는 성공에 대해서 공상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 나가야지 우리는 성취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데 공상 속에서 자기는 이미 무슨 대기업 CEO예요. 공상 속에서 자기는 굉장한 아티스트예요. 이런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되게 얘기를 하면 할수록 좀 이렇게 허상이다.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기의 이미지든 성공에 대한 느낌이든 이런 게 다 허상인 것만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네요. 맞아요. 근데 이 나르시시즘, 자기애성 성격장애는 그럼 도대체 왜 생기는 거냐.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저는 살바도르 달리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아시죠? 그 초현실주의 화가. 네.
그러니까 그 시계 두 개가 이렇게 있고 흘러내리는 뒤에 소 이렇게 네, 누워서 막 자고 있고 다 녹음 시계 같은 거 지금 네. 저희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우리 둘 막 다 모양으로 하고 것처럼. 있어 이렇게. 근데 이 그림 그린 되게 유명한 이 세계적인 화가인 살바도르 달리가 여러 가지 성격 장애의 복합체였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고 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자기애석 성격 장애를 가졌었다라고 이제 후대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분의 인생을 보면 그럴 수도 있었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달리라는 이름 자체가요, 자기 형의 이름을 그대로 물려받은 거래요. 그럼 형은요? 형은 어릴 때 죽었어요. 아. 3살인가 4살인가 아무튼 되게 아기 때 형이 아파서 죽고 죽은 다음에 이 살바도르 달리가 태어난 거예요. 근데 부모님은 형의 영혼이 다시 태어났다라고 믿으면서 이 아이에게 형과 똑같은 이름을 지어주고 형이 입던 옷을 입히고 애한테도 너는 그 형의 영혼이 깃들어 있다 이렇게 말을 실제로도 하면서 키웠다고 해요. 거기서부터 좀 출발점이 그렇죠. 잘못됐네요. 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난데 자꾸 형의 이미지를 더 씌우고 형처럼 뭔가 느끼게 되니까 내가 독특한 나라는 것을 온몸으로 표현해야 되죠. 아, 그래서 그런 독특한 화풍이 생겨난 그럴 수 거겠네요. 있어요. 네. 그래서 아기 때부터 좀 기괴하다? 쟤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이렇게 뭔가 남들은 하지 않는 생각과 행동들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를 막 드러내려고 애를 썼었다고 해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 몸이 많이 아팠대요. 좀 이렇게 허약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부모는 이 아이의 독특한 면을 아유 그래 이렇게 좀 과잉보호하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가 최고고 내가 하는 거는 다 괜찮고 다 받아들여져야만 되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왔던 거죠. 그걸 보여준 독특한 일화도 있는데요. 무슨 대학이었나? 그래서 기말고사 시험을 봐야 되는데 시험을 답지를 안 썼대요. 답안을 안 써서 결국에 F를 받았나?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안 썼냐? 그랬더니 이 시험을 채점하는 저 사람보다 내가 알고 있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안 쓰지 않겠다. 이렇게 했다는. 그래서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애가 넘치는 모습을 보였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굉장히 위대한 화가로 남았으니까 망정이지. 네. 안 그랬으면 맞아요. 점점점이네요. 네. 네. 근데 이제 이 살바도르 달리의 어린 시절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대인관계에서도 이 자기애석 성격장애의 특징을 좀 볼 수 있는데요. 영혼의 단짝 같은 여자를 만나요. 갈라라는 사람이고, 많은 예술가들이 좀 이렇게 좀 연문설이 많고 좀 그런 면이 있는데, 달리는 이 갈라라는 여성과 평생을 같이 살았어요. 물론, 또 죽고 난 다음에는 내가 숨겨진 자식이다 막 등장하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갈라라는 여성은 또 어떤 여성이었냐면은 두 사람이 만났을 때 다른 사람의 부인이었어요. 10살 연상에. 근데 이제 첫눈에 반해가지고 거의 도망치다시피 두 사람이 가서 이렇게 다시 살림을 차리고 막 이런 걸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던 타인의 감정보다는 자기의 그게 더 강하니까 네, 이런 관계도 가능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고요. 제가 이 달리와 갈라의 관계를 이렇게 공들여 설명하는 이유는 자기애석 성격 장애인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야 되는가를 얘기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아까 이제 이상이 되게 높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미 성공한 사람처럼 굴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지 않는다고 마건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자기애석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일상의 소소한 허드렛 일을 되게 무시해요. 예를 들면 공과금을 낸다던가 청소를 한다던가. 근데 우리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사소해 보이는 것들을 안 해버리는 거죠.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활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늘 그걸 대신해주거나 관리해줄 사람들이 좀 필요해요. 근데 그거를 해주는 사람들은 또 자기애석 성격장애 사람의 눈에 보기엔 되게 하찮아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필요하지만 그런 사람한테 매력을 못 느끼는 그런 미묘한 어떤 역동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인관계가 착취적이라는 거지. 그렇죠. 그런 데서도 연인관계나 네. 뭐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나타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필요한 도움은 받으면서 늘 어느 수준에서는 무시하는 거죠.
너는 그런 일이나 하는 사람인데 내가 참 이렇게 맞아요. 그 부부 관계에서 보면은 은근히 자기 배우자를 무시하면서 굉장히 열등한 존재로 취급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 살펴보면 그 사람이 자기애성 성격 장애의 특성, 그러니까 그걸로 진단받지 않더라도 그런 특성을 교묘하게 가져요. 그래서 내가 누군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뭐 밖에서 어떤 사람인데 사실 근데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알고 보면 되게 별거 없어요. 근데 집에 와서는 자기가 뭔가 대단한 사람인 양 굴면서 그 배우자를 굉장히 무시하고 깔보고 계속 뭔가 무시하는 진짜 언사를 해요. 맞아요. 근데 이 달리랑 갈라는 잘 만난 거죠. 어떻게 잘 만났냐면 갈라는 약간 자기애성의 모습이 있으면서도 되게 현실적인 힘이 있는 그런 여성이었대요. 그래서 그림 거래 같은 거 있잖아요. 돈 관리는 갈라가 다 했어요. 그리고 누구랑 친해지고 이런 것도 갈라가 다 했고, 이 달리는 갈라 말을 좀 잘 듣는 편이었다고 해요. 왜냐면 이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삶의 허드렛 일도 어떻게 좀 잘 해결돼 가면서 예술적인 업적도 성취하면서 뭐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또 너무 그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을 또 이상화할까봐 좀 걱정되긴 하는데, 왜냐면 잘 만났다, 뭐 그러면 그 사람은 또 그런 이제 그 사람의 그걸 니즈를 충족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냐, 요런 좀 혼란이 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가려서 만나긴 해야죠. 결과가 좋으니까 이런 식으로 회자되고 잘 만났다 뭐 이렇게 되지만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배우자로 둔 사람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면서 그리고 굉장히 자기를 깎아먹고 열등감을 느끼면서 네. 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똑같이 자기애성끼리 만나는 경우도 많아요. 처음에는 그러면은 매력을 느끼겠죠. 서로 매력을 느끼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둘 다 서로, 어느 정도까지 가면 네가 더 잘났니, 내가 더 잘났니의 문제에 빠지게 되고 일상의 부분들은 놓치게 되면서 갈등을 경험할 수 있죠. 네. 뭐 자기애성 성격장애의 부모를 둔 자녀들도 너무 안타깝죠. 굉장히 오랫동안 고통을 받으면서 그게 이제 또 내면화되면서 낮은 자존감을 형성하게 되고 그래서 좀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경우도 있죠. 네. 그런데 그렇다면 이 자기애성 성격장애는 왜 형성되게 되는 걸까요? 아까 달리의 사례에서 봤던 것처럼 뭔가 부모와의 관계에서 또 원인을 찾기도 합니다. 그래서 되게 좀 차갑고 거부적인, 그래서 진짜 사랑을 주지 않은 경우에 자기애성 성격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많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온전한 사랑을 받아야 자기 애라는 것이 단단하게 형성이 되는데 그걸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사랑을 쟁취해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더 내가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보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아서 그걸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이론가들은 학대? 이런 게 오히려 또 자기애성 성격장애의 원인이 된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유기되거나 학대되거나 방임되는 경우에 그러니까 어떻게 충분한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그거에 허기져서 네. 계속 그거를 채우려고 하는 경우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허기졌다라는 말이 너무 와닿네요. 또 근데 반대로 아까 과잉보호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인지행동 이론가들은 이렇게도 말을 해요. 오히려 어릴 때부터 너무 과잉보호를 받아서 내가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자기 가치를 과대평가하는 걸 자연스럽게 느끼는 이런 경우에도 자기애성 성격장애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학습이 됐다는 거네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사회 문화적인 분위기도 일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시대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잖아요. 요즘에. 네. 저희가 여러 번 언급한 적도 있는데 요즘에 이제 특히 양육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 애가 세상에서 최고고 우리 애는 절대 상처받으면 안 되고 너는 너무 소중하고 이걸 과잉 주입되다 보니 나만 귀하다. 내가 제일 귀하다. 이런 게 또 너무 좀 자연스러운 시대가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너는 참 고귀하고 독특한 존재야라고 하는 게 세상 누구와도 다른 그런 뭐 너만 되게 뛰어나고 이런 의미가 아닌데 이게 되게 오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맞아요.
누구나 유니크한 개인으로서, 그러니까 내가 되게 독특하고 고유한 특성을 지녔으면 다른 사람도 그렇다라고 수용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다른 사람은 상관없고 나만 독특해, 나만 소중해, 이렇게 여겨지는 그런 시대가 참 안타깝네요.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계속 반사회성 성격장애랑 이 자기애성 성격장애가 교묘하게 닮아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꼭 막 극단적인 이런 장애의 수준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 되게 많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마고님이 보셨다는 그 책에 좀 자세히 소개가 되어 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 성격장애를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을 막 이해하고 막 수용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거는 치료의 영역에서 저희 같은 상담자들이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이런 주변에 나의 에너지를 되게 빨아먹고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그때 숭숭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람들 옆에 있으면서 내가 막 소진되고 고갈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거를 좀 이해해보고 좀 방법을 마련해보고자 네. 이런 얘기들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반사회성 성격장애라든지 그다음에 자기애성 성격장애가 비슷한 측면을 지니는데, 이 책은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당신 옆에 사이코패스가 있다. 이 책은 이제 반사회성 성격장애를 다룬 거지만 그 예방책?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옆에 두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방책이 이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둔 사람들한테도 유용할 것 같아서 같이 소개를 드리고 싶어요. 우선은 이런 사람들을 주변에 둔 사람들, 그러니까 일종의 피해자죠. 그런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을 이제 연구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대체로 이렇대요. 첫 번째로는 유혹. 처음에는 그에 대한 호기심이 커지고 경계심이 줄어든대요. 겉으로는 매력적으로 보이니까 네. 힘있어 보이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대감. 나와 인간관계를 맺기에 되게 완벽한 사람이 나타났다. 그러면서 되게 혹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친밀감을 처음에 느끼게 되고 유대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 거에 끌리는 그 자신의 특성도 있긴 있잖아요. 맞아요. 예를 들면 나는 되게 힘이 없다고 느끼고 있거나 아니면 나도 자기애성적인 어떤 특성이 있어가지고 저 정도는 돼야 나랑 어울려. 약간 이런 마음이 있을 때 더 많이 끌린 매력을 그렇죠. 느끼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이제 공모인데요. 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그가 바라고 요구하는 걸 적극적으로 제공한다. 매력적인 사람이니까 네, 그러니까 잘 맞춰주게 그쵸. 되는 거죠. 반사회성 성격장애,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도 되게 처음엔 매력적이고 권력을 좀 가진 경우가 있고 힘이 있어 보이니까 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뭔가를 하게 되고, 자기성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의심과 부정. 이 사람에 대한 진실을 알지 못한 채 그 사람이 잘못된 게 다 자기 탓이라고 생각한다. 이게 되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이죠. 이 의심과 부정이 그 사람 이상한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저렇게 훌륭한 사람한테 못 맞춰주는 내가 이상한가? 맞아요. 부족한가? 이렇게 된다는 네. 거죠. 그리고 동참인데요. 그 사람이 제공하는 편의를 받아들인다. 더 그럼 발빼기 어렵겠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어느 사례에서 봤는데 이제 그런 연쇄살인을 저지른 여성을 대상으로 연쇄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차를 왜 당해? 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차를 이제 운전하고 가다가 이제 지나가는 여자한테 제가 좀 어디까지 가세요? 제가 좀 태워드릴게요. 이래요. 그러면 그 여자분은 괜찮아요. 그냥 가도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무슨 나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되게 그러네요. 기분이 안 좋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상대방은 내가 저 사람의 호의를 거부한 건가? 내가 너무 무례한 건가? 이렇게 자책을 하면서 거기에 또 동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교묘하게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이용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 피해자들이 느끼는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깨달음. 그 사람한테 내가 속았구나. 이런 깨달음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다 동참한 이후에. 나중에. 그런데 그 이유가 너무 안타까워요. 그 이후의 단계가 너무 안타까워요. 수치심. 그러니까 이 상황이 너무나 당혹스럽고 황당하고 또 창피해서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하거나 도움을 청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N번방 피해자들이 생각나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 편을 통해서 진짜 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도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성격장애의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 내가 피해자가 되면은 이상하게
나는 피해를 당했는데 나를 자책하고 내가 부끄럽고 내가 괴로운 경험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더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애쓰거나 더 잘해주려고 애쓰거나 그렇지는 않더라도 숨기게 되는 거죠. 숨기거나 이렇게 하는데 제발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특히 반사회성이나 자기애성처럼 어떻게 보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좀 또 안타까운 얘기긴 하지만 참 타인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 그죠? 피해자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자신을 너무 자책하거나 숨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느끼는 게 분노와 복수심인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해돼요. 분노를 느끼고 이걸 복수하고 싶어서 여태까지 입은 피해를 복구하려고 굉장히 이제 애를 쓰는 그런 심리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리에 대응해서 반대로 우리가 조심할 수 있는 또는 그런 성격장애의 희생양이 되지 않는 방법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너무 호의를 베풀거나 너무 이상한 선의를 베풀 때는 좀 의심하고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한 거는 우선 그런 사람들한테 자기가 속고 있고 뭔가 착취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 우선은 끊어내고 거리를 두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거기서 공모하고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원하는 것이 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게 뭐든 간에. 그럴 때, 이게 맞는 건가? 이렇게 한 발짝 물러서서 좀 생각해 보시고, 내가 착취당하고 좀 소모되고 고갈되고 있다면 좀 거리를 두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 더 중요한 거는 절대로 그 희생자가 자책하거나 수치심을 갖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당연히 어떤 분노와 복수심이 발동될 수도 있는데 그거에 너무 되게 몰두하게 되면은 또 자기 이후의 삶을 파괴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들을 조금 내려놓고 자신의 건강한 삶을 만드는 데에 더 집중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진짜 복수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용하려고 마음먹은 사람한테 이용당한 게 잘못은 아니고 그러나 앞으로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도록 나는 내가 지키고 그런 마음가짐이 좀 필요하겠네요. 근데 들으면서 만약에 내가 이런 성향이면 어떡하지?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의문도 좀 들었어요. 내가 만약에 반사회성이나 자기애성, 성격 장애의 모습을 가진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우선 첫 번째로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거는 우선 건강한 거예요. 되게 건강한 거죠. 왜냐하면 이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특성은 자기가 이상하다,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굉장히 공고하게 굳어졌을 때는 자기의 책임은 없고 늘 상대방을 비난하는데 되게 혈안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내가 좀 그런가? 내가 상대에게 불편을 주거나 내지는 뭔가 상대를 조종하거나 착취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반성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는 거는 대단히 훌륭하고 건강한 겁니다. 이미 치료가 시작된 거네요. 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좀 불편감이 느껴지신다. 그리고 좀 개선해보고 싶다. 이러신다면은 뭐 관련된 책을 한번 뭐 사서 읽어보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고, 또 내지는 저는 심리상담을 추천드립니다. 네. 저는 좋은 관계를 경험하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렵죠. 네. 왜냐하면 어떤 특정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그 성향과 끌리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역동으로 사람을 만나게 되니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뭔가 안정적이고 정말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건강한 대인관계를 한번 경험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좀 치료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심리상담을 추천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내면의 두려움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진짜 모습으로, 진솔한 모습으로 표현하면 자신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다. 이런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대인관계를 맺기가 힘들잖아요.
그런 사람도 잘 없고. 그런데 심리 상담에서는 그러니까 그 심리 상담자가 뭐 조언이나 가르침을 주는 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 심리 상담자와의 대인 관계에서 경험하는 그런 질 좋은 대인 관계 경험이 이 사람을 치유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대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좋은 대인 관계, 질 좋은 대인 관계 경험을 위해서 좀 심리 상담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네. 저희가 오늘 성격장애 중에서 비군, 또 그 중에서 두 가지 반사회성 성격장애와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 두 가지 공통된 특성 좀 정리하고 끝마치도록 하죠. 그러니까 이 두 성격장애를 생각하면 겉으로는 좀 힘있어 보이고 대단해 보이기도 하고 뭔가 매력적인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내면은 굉장히 텅 비어있는, 네, 좀 낮은 자존감이 떠오르는 그런 성격장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뭐 남을 이용하든 무시하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자기의 무언가를 채워야만 하는 존재? 이런 모습들이 좀 떠오르는 장애들이고요. 특히 그 정도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타인의 감정에 좀 둔감하고 자신의 이득이나 자기가 더 돋보이기 위해서는 남을 좀 이용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 성격장애의 희생자가 되지 않기 위한 그 방법도 저희가 얘기를 나눴는데요. 무엇보다 이런 사람의 특성을 좀 여러분들이 이 알편심을 통해서 좀 이해하시고, 필요하다면 좀 거리를 두시는 거, 그런 거 필요할 수 있겠고, 만약에 희생자가 됐다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책하거나 수치심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좀 아주 이제 뭐 폭력의 피해자라든지 이렇게 된다면 좀 도움을 요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비군 성격 장애죠. 연극성 성격 장애와 경계선 성격 장애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